그래서 예전에 카사노바가 매일 굴을 많이 먹었다고 하죠. 그게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거든요. 굴을 먹으면 네. 진짜 남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지금 굴 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중년이 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건강이죠. 건강인데 건강 몸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뭐야 뭐 정치색 있어? 왜 그래? 없어요. 이 시뻘건 써왔어. 뭘 제일 신경 씁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해서 예. 이제 점점 결혼 준비하려면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네. 어디 중요시? 요즘에 제가 30대 중반이 되고 예. 옛날 같지 않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이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죠. 그 비뇨의학 쪽으로 좀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예방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또 고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드만 비뇨기과 강남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종 원장이라고 합니다. 골드만은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예, 5개 체인점 갖고 있습니다. 5개나 있나요? 네. 왜냐 내가 지나가면서 봤거든. 그 골드만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병원은 5개인데 저는 이제 강남점이 이제 메인이어서 그죠? 내가 그쪽 가다 본 것 같아요. 거길 가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도 연예인 오면 다 구경 가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아니야. 어디 병원이든 잘 안 가요. 그래요? 내가 여기 뭐 뼈가 여기 근육이 좀 찢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전립선이나 이쪽이 좀 뭐 기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잘 안 가게 돼요. 실제로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30, 40대가 적게는 20%인데 많게는 50%가 넘는 퍼센트가 나오는데 병원에 오신 분은 많지 않아요. 갈 때까지 가면 그때 오세요.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막 2-3번씩 깨. 30대인데. 그래서 저도 사실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2번 깼습니다. 소변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왜냐면은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근데 언제 자든 새벽 4시, 6시에 일어났어요. 뭔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떡해. 봐봐. 그래 뭔가 시작됐잖아. 근데 저도 그 정도면 원래 가요. 근데 비뇨 약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싫은 거예요. 남자는 그나마 나아요. 여자분은 더 안 오시거든요. 여자들이 산부인과 가지 거길 왜 가요? 소변에 관련된 건 다 비뇨기과예요. 맞아. 방광염, 요실금 이런 게 다 비뇨기과 질환이에요. 소변에 관련된 모든 거는. 산부인과에서도 해주잖아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미용도 하고 보톡스도 하잖아요. 별 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여자들만 오니까 방광염도 많고 요실금도 많고 배뇨장애도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약을 주고 간단하게 그냥 처리하는 용으로 하는 거지. 소변에 관련된 건 여자 남자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자분 오셔서 남자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런데 와야 돼요? 이 질문을 10명이면 9명은 하세요. 산부인과 애기 낳는 거 부인 쪽 문제잖아요. 소변이란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여자도 진료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많이 보죠. 실제 성비는 반반인데 병원에 오시는 건 9대1, 8대2 그 정도로 거의 남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병원에 가도 남자들만 이렇게 많은 데가 비뇨기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전립선 질환이라는 자체가 노년이 되면 이제 전립선 비대나 암이 생기지만 30대, 40대 정도 되는 중년들이 소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피곤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러고 말겠지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광이 있으시고 방광이 있는 바로 밑에 딱 밤톨만 해요. 밤톨만한 게 있고 소변이 그 사이로 내려오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고안에 있던 정자가 사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돌아와서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곳이 전립선이에요. 그러니까 전립선이라는 건 반이 근육이고 반이 분비물을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근육이 하는 일은 소변 볼 때는 얘가 닫혀야죠. 여기 놔두면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근육을 닫아주고 여기를 열어줘 소변이 나가게 해주는. 또 하나는 사정할 때 이게 열려 있으면 속된 말로 쌌는데 이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닫아줘야죠. 전립선은 그러면은 사정할 때 필요한. 전립선은 그러니까 소변 보는 걸 조절하고 사정하는 걸 근육으로 조절하는 기관이고 두 번째는 전립선이라고 해서 분비물을 내는 구조예요. 전립선이 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눈물, 콧물, 침이 나오듯이 우리 몸에 뚫려 있는 곳은 분비물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액이고요. 요도의 분비물 같은 걸 내서
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아연이라고, 징크 아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 가장 강력한 항균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카사노바가 매일 굴을 많이 먹었다고 하죠. 그게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거든요. 굴을 먹으면 네. 진짜 남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내가 그게 부족한데 들어가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나한테 충분한데 그게 더 들어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발언이 지금 굴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연이 모자라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많지 뭐 영양 부족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영양소가 부족해도 된다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아연은 나쁜 건 아니고 또 하나 아연이 몸에 많이 한다고 해서 몸에 해될 것도 없어요. 다 나가니까. 그 아시는 분이 굴을 그냥 초장도 안 찍고 계속 이렇게 먹더라고요. 막 생굴을 계속 이렇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를 자기는 많이 먹으면 그 부부관계 했을 때 사정했을 때 훨씬 그 정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자기는 그게 좋다고 굴을 계속 먹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분이 평소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 풀인 맥시멈인데 더 먹는데 더 늘진 않아요. 이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그 남자들 사정 양을 늘리는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영양제가 아니라 약이 있어요. 약이 누가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막 그래서- 주는 아저씨들이 뭐 약을 줘 그러면서 정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고환하고 부고환에서 나오는 게 있겠죠. 여기는 주로 정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정낭이라는 게 있어요. 정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정하면 몽글몽글한 젤리같이 보이는 거, 그거. 그다음에 전립선 요 네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 자체가 어느 쪽 양을 늘리냐인데 정낭이 전체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늘리는 게 얘가 제일 쉽기는 해요. 단백질 섭취가 많거나 그러면 더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호르몬 디펜던트라고 해서 호르몬이 높을수록 전이량은 많아져요. 그럼 약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효과가 있을 수도 와 있어요. 진짜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공장에서 맥시멈인데 맥시멈을 늘리지 못한다니까요. 아 그거는 안 되지만 내가 맥시멈이 이 정도밖에 못 쓰는데 실제 내 능력은 이만큼 되면 그거는 보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늘리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까지? 비뇨기과 의사는 모릅니다. 그걸 왜 늘리려고 하는지. 아 처방 받아서 먹는 약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거는 처방이 네,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그럴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그런 약을 팔 이유가 없어요. 아 근데 그 약을 왜 먹냐고? 왜? 얘만 나오면 애기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얘만 제대로 나오면 이게 약 많아서 뭐가 좋은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이제 전립선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탈모 치료제를 쓰는, 그걸 쓰면 정액량이 확 줄어요. 그럼 환자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사정할 때 느낌이 이렇게 척척척 나가시면 괜찮은데 찍 하고 끝난다고. 아씨 오래 먹었거든요. 저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머리 예.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 머리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예. 머리는 항상 보여줘야 되지만 그거는 보여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르몬 밸런스가 더 빨리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높으니까 헐. 젊으니까 괜찮지만 이게 점점 1년에 한 1%씩 뭐 대충 떨어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여자는 폐경 때 이렇게 훅 떨어지지만 남자는 한 25, 30부터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그 약의 효과,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이에요. 부작용이 있다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이게 DHT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변하거든요. 이 호르몬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 같이 전립선을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탈모 일으키고, 또 얘도 그렇고 성욕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건데 얘가 몇 배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는 얘를 부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전립선이 줄어들겠죠. 얘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머리도 빠져야 되는데 머리도 덜 빠지겠죠. 그럼 얘가 좀 많아지겠죠. 당연히 이게 가는 게 없으면. 그러면 이게 무작정 늘어날까요? 우리 몸에서 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 호르몬은 유지되거나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얘가 떨어지니까 성욕도 떨어지고 발기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수치가 이게 높으면 유지가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 이제 간당간당한 순간이 오면 부작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에 약 주고 나서 발기력 떨어졌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50대, 60대만 돼도
맨날 와서 컴플레인해요. 그죠. 네. 그럼 꼬시죠.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 계속 놔두시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실래요? 약을 드실래요? 머리예요? 예해요? 몇 년 정도 드셨어요, 형님 약? 저는 8년인데 중간에 한번 쉬었죠. 진짜 아까 얘기했던 나왔던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몸에 느껴져서 아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끊었다가 다시 머리가 너무 빠지니까 아니야 머리 지켜야지 그러면서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갱년기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게 한 60대 중반서부터 갱년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후 나이에는 드시면 이제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됩니다. 되시는 분 별로 없어요. 50살까지만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에요. 네, 선택이고. 아 저 수업 그만 듣고 저 밖에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씨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어른도 그렇게 얘기해요. 60대 70대도 그 고민을 하세요. 그 다른 머리냐 지금 이거인데 그분들은 발기력이냐 전립선이냐 그 고민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60대만 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비아그라나 이런 걸 제일 처방 받아가시는 60대 70대가 제일 먼저 가져가요. 나 지금 고민할 게 너무 많은데 고민 하나가 또 생겼네. 나 하나 아침마다 챙겨. 하나 더 늘려드릴게요. 자, 전립선이 있는데 전립선이 생길 수 있는 병은 비대, 암, 염증인데 비대나 이제 암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50대, 60대, 70대 생기는 거고 지금 중년이라고 따지면 30, 40대라고 생각하면 생길 수 있는 건 염증이에요. 말 그대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배뇨 증상, 통증 증상, 성기능 증상이어서 20, 30대가 발기가 안 돼서 와요. 비아그라를 먹어도 잘 안 된대. 20, 30대가? 근데, 네, 근데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화장실에 자주 간대. 그럼 검사해보면 전립선염이에요. 배뇨 증상은 화장실에 자주 가고 왠지 개운하지 않고 잔류감이 계속 있고 밤에도 계속 화장실. 그렇다고 소변 볼 때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없는데 소변이 자주 마렵고 봐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 두 번째는 통증인데 이게 아프다는 통증이 아니라 뭔지 몰라 기분 나쁘게 묵직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묵직하기도 하고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뭉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염증이 또 심해지면 발기력이 떨어지고 조루 증상이 나타나고 사정할 때 예전에는 쫙쫙 덜 나가는 느낌도 들고 사정하고 나서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립선염의 증상인데 실제로 전립선에 염증만 있으면 그런 세 나타나면 안 되는데 염증이 있으면 주위에 근육들이 뭉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발기력도 떨어질 수 있고 아니 전립선염이 몇 프로 정도 걸립니까 남자가? 몇 프로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를 안 내서 그런데 전립선염의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40대, 50대까지 봤을 때 절반 이상이 느낍니다라고 돼 있어요. 나 저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밤에 깨시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난 깬 적이 없어. 낮에 일을 빡세게 하시네요. 그 새벽에 한번 소변을 봤다가 나 나가 있어봐. 소변을 보고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내 방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소변을 보고 바지 입고 가는데 바지가 다 젖었어요. 나 소변을 다 보고 나왔다고 했는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마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흘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안 나. 새벽이라고 비몽사몽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잠정 전에 정리가 안 되고 나오신 거예요. 그거는. 그죠? 이거는 뭐 큰 병- 문제 아니. 한 번 그래서 자주 그런 게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또 틀린 게 여자는 정리가 쉬워요. 왜냐면 요도가 짧아서 정리하시면 남자는 길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는 꿀이- 특히 더 길 거예요. 화장실에서 내 방까지 무슨 뭐 홍수가 났는지. 의사가 말할 때는 얘 때문에 불편하면 치료하고 불편하다면 지켜볼 수는 있는데 최악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할 수 없는 단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해드릴 게 별로 없는 거죠. 그거 뭐예요? 그게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와버린 거. 그러니까 보통 자가 진단을 하는데 자가 진단 하기가 어려운 게 또 전립선염이에요. 그냥 불편하면 오셔서 진단받고 아 이건 좀 지켜봐도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빨리 치료를 해야죠. 어차피 염증이기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도 심하면 나중에 아무리 치료해도 뭐 자국이 다 남잖아요. 여기는 뭐 자국 안 남겠어요? 당연히 남지. 전립선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주위에 근육도 문제가 이미 생겨버리고 그게 고착화 돼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50대, 60대인데 그건 드물고 20대도 걸려요. 근데 20대는 주로 이제 성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전립선염이. 예, 그러니까 요도로 균이 들어왔는데 얼른 치료하면 상관없는데 내버려 두면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전립선까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PCR이라고 균 검사하는데 균 검사 이렇게 결과 나올 때 밑에 내용이 있으면 요도염, 전립선염, 부고환염, 불이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할 때 전립선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검사해 보면 이제
균이 나오고 균이 이제 성병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세균 잡으면 되니까. 치료가 달라요. 요도염 같은 경우는 그냥 일주일에 치료하면 되지만 전립선은 한두 달 치료하면 대부분 잡을 수 있거든. 그럼 정상화되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잘 만나야겠죠. 문제가 안 되면 그냥 갈 수 있는 환자분들.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에요. 세균이 없는데 염증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진단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항문에 손을 넣어서 전립선 마사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전립선 검사는 들었어요. 전부 다 항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어서 안 온 분도 있는데 마사지를 하면 액이 이제 요도로 나오거든요. 그걸 현미경을 봐서 10개 미만이면 정상, 20개 이상이면 확실한 전립선염, 10개, 20개는 증상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염증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증상은 100% 전립선염의 증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반대로 염증이 많은데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염이 아직까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소변 때문에 시작된 건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생겼는지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겼는지 뭐 소변 역류에 생겼는지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20년 넘게 20, 30년 이제 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성병이 걸렸던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다쳐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진단서부터 치료까지가 되게 애매한 질환인 거예요. 그러면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대부분 오시죠. 증상이 없는데 염증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도 뭐 큰 아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줄 네. 수는 없어요. 이게 의료가 확률적이 많아서 확률적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료하는 거죠. 요도염 있는 환자분 확인돼서 약을 일주일 있으면 치료가 되는데 자연 치료하는 거 한 3개월 기다려 봅시다. 그러다 다른 뭐 전립선염이나 부고환염이나 다른 쪽으로 가서 불임까지 돼버리면 그때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균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상이 없는 분들도 한 번은 검사를 받아봐야 좋겠네요. 아니요, 안 보내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립선 검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전립선염을 치료하는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불편함이거든요. 어디 이게 시내 버스나 이런 거 상관없지만 이제 장거리 버스는 못 타는 거죠.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니까. 밤에 한두 번씩 깨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발기력도 떨어지니까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는데 20, 30대가 안 되면 그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죽진 않죠. 네, 근데 안 되니까 치료하면 당연히 좋아지니까. 안 된다고 죽진 않지만 안 되면은 살 이유가 없죠. 전립선염이 비뇨의학과 그 환자들 중에서 제일 그 비중이 많나요? 오시는 30, 환자분들이? 40대는 성병 다음에 전립선이에요. 진짜요? 그 정도로 많아요? 네, 30, 40대는. 전립선 암도 있잖아요. 전립선 암은 이제 70대, 80대 고령층에 생기기 때문에 30, 40대는 전립선 암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30대는 사실 전립선 암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이렇게 했을 때 전립선염은 이렇게 되고 전립선 암은 이렇게 되고 전립선 비대증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틀려요. 그럼 대부분의 저희 이제 20, 30대, 40대 분들이 증상은 아직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안 걸리려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아까 세균성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성병 안 걸리면 되는 거고 피곤하지 않게 지내면 되는데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저희도 몰라요. 그건 또 네. 모르는 거고. 몰라요. 퇴근 운동. 소음 돼요. 그죠? 예. 이쪽 비염 이렇게 생기시면 결국 축농증 중염 잘 생기고 이런 것처럼 기능장애가 오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도 원래서부터 배뇨장애가 있었던 분들, 어렸을 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남들보다 화장실 자주 가는 친구들이 이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뇨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염증에서 치료하고 나서 배뇨장애를 교정하는 약을 쓰면 그 친구는 뭐 몇 년을 전립선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계속 그 약만 써도 그 다음에 전립선염이 안 생겨요. 그런 환자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뇨장애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면 전립선염이 뭐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증상이 생겼을 때도 쉽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증상이 있으면 일단 와서 진료를 받는 게 맞아요. 환자분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 중에 전립선염이 아닌 것들은 요런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만 해결해 주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뭔가 내가 평소랑 다른데? 라는 느낌이 오면 그쵸, 그냥 네. 병원에 가야 되는 어차피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통증이 약간은 동반되지 않을까요? 뭔가가 불편한 게 갑자기 생기면 그게 염증인 거예요. 전립선 마사지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마사지 샵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 게 실제 있잖아요. 전립선을 다 마사지. 그러니까 그 마사지를 해주면은 좀 좋다고 하신 거잖아요. 좋은 분도 있고 아주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여드름이 있고 골마는데 짜주면 어때요? 할 때는 아프겠지만 편해지겠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실제로 저희 병원에 마사지만 받으러 와요. 약을 안 먹어도 마사지만 해도 사는 게 편하고 화장실도 밤에도 안 깨고 그래서 그것만 받으러 오는 환자도 계시고 반대로 마사지만 하면 3일 동안 아파서 끙끙 앓는다고 하시는 분 있고 실제로 마사지 하다가 싱크비에 쓰러지는 분도 있어요. 진짜요? 네, 얼굴 하얘지고 쓰러져요. 마사지 사시네요. 이게 직업병 아파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안 해봤습니다. 자가로 저도 안 해봤거든요. 진짜 의사분들 중에 왜냐면- 한 번 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승모근 묻히면 내가 혼자 이렇게 마사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단컨대 혼자가 저희가 한 것만큼 세게 못할걸요. 스스로는 아파서. 못해. 아파서. 선생님은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는 거예요? 마사지 할 때? 애기 나올 정도까지 해줘야죠. 손 위에다가 힘을 얼마나 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줄 수 있나요?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오, 세게 누르네요. 이거 누르면은 염증 없어도 아파요. 염증 없어도 아파요. 그 정도는. 염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전립선염 없는 사람도 가서 이거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누르면? 그냥 다 아프다니까요. 전립선 마사지를 받으면 이제 사정처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 전립선 액. 액이 나온다고. 네. 근데 그게 저희가 평소에 일반 사정하듯이 그 기분이 좋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는 그럼 아닌 거네요. 한번 해보세요. 전립선 암을 진단할 때는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있거든. 그거는 이제 만져만 보니까 세게 누르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괜찮겠지만 전립선 마사지는 아파요. 옛날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와서 오셔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자기한테 다 온대요. 비뇨기과 의학과 선생님들은 주위에 사람이 안 오죠. 오는데 조용히 옵니다. 그러니까는 꺼리기는 해요. 예, 근데 오죠. 딴 데 가느니 나한테 오는 게 낫다. 왜요? 딴 데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검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연락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친구처럼 술 먹던 친구한테 가서 똥구멍을 내어줘야 그게 이게 치료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전립선 초음파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진짜로? 예. 오히려 이게 은밀한 거니까 더 은밀하게 하기 싶어 하지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내 전립선 마사지를 해준다고요? 예. 반대로 생각하면? 난 불편할 것 같은데? 비뇨기과는 오히려 지인한테 가는 게 더 나아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인한테 가는 게 낫다. 아니 아직 뭐 갈 일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갈 일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 아버님 80대 중반이신데 고혈압, 당뇨 아무 병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전립선. 아 진짜요?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립선이 어떻게 하면 안 자라는지 더 전립선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아직도 해결을 못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뭉치고 혈액순이 안 좋으면 배뇨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걸 하면 증상들이 완화된다는 거지 전립선 커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50세가 되면 한번 전립선 검사는 해봐야 돼요. 우리 때 나이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1, 2년 안에 전립선암이 남자 암 1위거든요. 진짜요? 네, 폐암, 위암 뭐 다 하고 여자 자궁경부암 다 제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5년 기준으로 보험에서 청구를 제일 많이 한 게 전립선암이에요. 근데 아직은 통계 자료가 한 2년, 1, 2년 늦거든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모아서 이제 분석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아마 1, 2년 안에 전립선암이 1위일 겁니다. 그 대장 검사는 5년에 한 번 하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전립선은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까? 나이 1년에 한 번. 그 증상이 없으면 오지 말라면서요. 그건 전립선 염 얘기고 30대, 40대 중년이고 지금 이제 50대 넘어가면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게 50대 때 검사하는데 전립선이 좀 크거나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자주 오시라고 그러고 그래봤자 1, 2년에 한 번씩 오시라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전립선 이제 PSA라는 게 전립선 암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암 수치가 좀 높다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전립선 암 거의 말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 비뇨기과 의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을 PSA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 해도 진단율이 90%인데. 그거 조차를 안 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80세 넘으면 건강검진 안 하니까. 우리도 80세 넘으면 건강검진 안 하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왜요? 기대 수명이 됐으니까. 암을 치료하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야 될지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냥 자연사를 하게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개념이 되면 굳이 고생해서 할 필요가 없죠. 전립선 암은 완치율이 좋은가요? 항상 암은 조기 진단이에요. 아 빨리 발견하면 네, 빨리 진단하면 사는 거고 늦게 진단하면 전립선암도 죽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는 되게 조용하다. 빨리 안 자라요. 그래서 다른 암은 5년 생존율 따지잖아요. 전립선암 10년 생존율 따지고 4기여도 5년, 10년 사신 분도 계실 정도니까. 또 암도 이제 세포 종류에 따라서 1년 만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암인데 늙어 죽는 암도 있어요.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의사들도 이런 데이터는 뭘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게 컴퓨터에 넣어봐야 답이 나올 정도로 되게 복잡한 암이에요. 대신 오래 살아요. 전립선 암은 에이지 디펜던트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할수록 전립선 암은 증가해요. 무조건 1등인 암이에요. 예, 혹시나 또 성병, 전립선염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게 뭡니까? 배뇨장애. 배뇨?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배뇨 작용에 대해서 좋아요, 한번 또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전립선염, 전립선 잘 챙기시고요. 비뇨의학과를 좀 가기 꺼려하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여성 환자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냥 내과랑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배웠고 진짜 보는 것도 그렇고 소변 문제가 있거나 뭐 하면 일단 상의는 해보시라고요. 상의를 해보시고 여자분들도 사실 방광염 와서 간단한 방광염은 괜찮아요. 그냥 가서 약만 잘 드셔도 치료가 잘 되니까. 근데 이제 비뇨기과 와서 진료 받으시면 원인이 나오거든요. 재발인지 재감염인지. 산부인과 쪽에서 치료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그게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좀 안 된다 싶으면 비뇨기과 오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자마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it to me